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지사인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니 이제 지사직은 당연히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정치적인 입지마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범죄 혐의를 모두 털어냈다는 점에서도 참 많이 홀가분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단두대 인생이라 불러온 이 지사인데요. 이제 단두대에서 내려와서 마음껏 소신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초복이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오늘 저녁 유달리 맛있는 복다림 음식을 먹을 것 같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장 라이프 사이언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력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넌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용어를 들어는 봤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들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 세부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고 오늘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뉴딜이냐. 뉴딜이란 새로운 합의라는 영어 이니셜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이제 추격자형 전략으로 선진국을 따라가는 이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속성장을 해왔죠. 네. 그런데 이 제조업, 이 중후장대한 산업은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요. 중국은 우리나라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거세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산업은 역전 위기인데요. 우리 경제 산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여기에 코로나 이후에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 동력에 더 많은 공격적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죠. 네. 해법으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꺼낸 겁니다. 뉴딜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네. 대공황으로 침체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후보땅과 같은 이제 SOC 공사를 비롯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처음 만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미국 번영의 토대를 쌓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미국의 위기 극복 정책을 모델로 한국판 뉴딜은 현재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미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설계다. 2025년까지 총 160조를 투입해서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직반 후반기를 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아서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이런 기본 틀에다가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실시하겠다 이런 큰 아주 5개년 계획인데 1930년대 미국에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보댐을 위시한 그 SOC 사업이 있다면 우리는 한국판 뉴딜에서는 이제 디지털 댐을 만들겠다. 디지털 SOC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큰 계획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25년까지입니다. 앞으로 5년간 총 160조 원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임기는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게 되겠는가?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숫자 징크스가 있습니다. 747 정책, 예. 세계 7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7% 성장, 4대강 사업 이렇게 숫자가 제시되면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징크스가 있는데요. 예. 국민들한테 이 숫자로 희망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정작 이 정치에 함몰돼서 지지부진했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좀 불안한 것이 바로 이제 만만치 않은 재정에다가 조금 과할 정도의 일자리 창출 목표입니다. 2025년까지 6년 동안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 과연 만들 수 있느냐? 현 상황에서 일자리는 4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그다지 썩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일단 정부의 보관을 좀 들여다보면 예. 오늘 2022년 현 정부 임기 내 67조 7억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88만 7천 개를 만들고 이후에 차기 정권입니다. 예. 2025년까지 누적으로 160조를 투입을 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재원 가운데는 국비가 114조 원, 민간 투자가 20조 원, 지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 정부와 차기 정부까지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현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천운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또 일자리 질도 문제입니다. 네. 재정 투입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는지에 대한 논쟁보다는 지금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 그것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선도형 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부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민간 기업들도 참여를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그 규제 완화를 상당히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 뭐 녹색 성장도 있고 창조 경제도 있고 정말 뜬구름 잡는 이 구호가 아니라 흐지부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정부의 저작물이 마중물이 돼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단 정부가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자가 중심이겠지만 그러나 규제 혁파,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이끌려는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게 안다면 한국판 뉴딜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책 발표에는 현대차와 네이버 대표가 나섰습니다. 예. 국내 최고의 미래차 업체, 국내 최대 데이터 플랫폼 업체가 화상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5년 뒤 2025년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해서 시장 점유율 10%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 역시 이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대표 기업이 나왔습니다만 민간 기업들 특히나 대기업보다는 중소, 중견기업, 벤처기업의 참여가 없이는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 제도 개선이 중요하고요. 예. 특히 이번 10대 과제 가운데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분야가 있습니다. 예.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계 반발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이 대면 의료,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논란을 얼마나 잘 중재할 수 있는지 한국판 뉴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죠.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울 시내 이제 그린벨트를 푸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이후에 지금 정부와 서울시의 찬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 이제 절대 반대했었고요, 서울시에서. 하지만 지금은 조금 변수가 생긴 상황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제를 놓고 지금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70 부동산 대책, 보안 대책 발표한 이후에 서울 등 수도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풀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둘 다 아니다 부인해 오다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또 여당 역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바빴습니다. 국토부는 뭐 30분마다 이제 뭐 오전 오후 조금 이견을 달리했는데요. 예.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아니다. 그리고 또 오후 들어서는 맞다.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너무 확고하다는 겁니다. 고 박원순 시장 생전에 서울 시내 이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왔죠. 이런 시장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부시장 역시 서울시는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사수하겠다라고 공식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자산이면서 이 그린벨트는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집값을 잡는다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가는 가뜩이나 별로 남지 않은 녹지를 훼손해서 후손들한테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와 그리고 이제 지자체 간 조율이 굉장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해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해제하고 주택을 더 지을 것이냐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서울 시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푼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공급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집값도 과연 잡힐지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금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 특히나 강남구에 있는 세곡동, 서초구에 있는 내곡동, 이 강남권 그린벨트가 가장 이 해제 얘기가 나오죠. 핫한데요. 벌써부터 이제 인근 부동산으로 이제 전화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여기를 개발한다면 한 13만 호 정도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했죠. 그리고 남는 땅들, 그리고 일부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상급지 이하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선호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4만 호 그린벨트 풀어서 서울 집값이 잡힐 거냐? 단기적으로 공급이 늘면 조금 가격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전 사례입니다.
분당과 판교 사례를 보면 예.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하. 서울 주변에 계속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강남구는 전국구입니다. 정부에는 고위 관료들, 다주택자들 이구동성으로 다들 강남 살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선택은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예. 이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린벨트라는 게 마지막 남은 우리 후세들을 위한 녹지 생태 공간입니다. 예.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집을 잡겠다라는 거는 반대입니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이 집을 짓는다면 도시 황폐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집값 안정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역시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현재 그 다주택자들 워낙 많잖아요. 한 50만 명 된다 그랬나요? 뭐 그 다주택자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들을 내놓게 하는 좀 더 강력한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오늘 김진표 의원인가요? 뭐 골프장 부지를 개발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뭐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뭐 태릉 선수촌도 있다면서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TF팀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 골프 부지뿐만 아니라 군 부대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유휴 부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주택 공급의 어떤 시그널은 줄 수 있지만 만족스러울 만한 공급량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뭐 서울시는 뭐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도 있고 성남 골프장인가요? 뭐 거기도 있다고 하던데 뭐 이런 방법이 오히려 그린벨트 푸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지금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드디어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등장했네요.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의 새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하신다면, 대출을 받으신다면, 이제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른바 이제 이 코픽스 금리입니다. 은행권, 8개 시중은행에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인데, 이게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한 달 전에 비해서 0.17%포인트 떨어져서 0.89%입니다. 은행들은 이걸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여기다가 가산금리를 붙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1%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NH 농협을 시작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은행이 3월과 5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내렸죠. 그리고 정부가 막대한 경기 부양으로 해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금리가 점점점 은행이 조달한 자금이 계속 이제 저렴하게 확보가 가능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참 문제는 뭐냐?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은 이걸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예. 대부분의 지역,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기존의 집값의 70%를 받았다면 이 조정 지역 대상은 50%,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는 40%. 9억 원을 넘으면 20%, 15억 원 넘은 집은 집값 주택 대출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 규제도 규제지만 이 주택 대출 한도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1주택자가 갈아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대출을 받게 되면 바로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요. 무주택자나 서민만 주택 대출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집을 사기엔 집값이 너무 뛰어버렸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청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함께해요. 좋은 세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의 국민 캐릭터 이제 펭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근 일본에서 우리 캐릭터 펭수를 헐뜯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최근 한 일본의 인터넷 신문입니다. 여기가 이제 주간 신초라고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시사 주간지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온라인판으로 데일리 신초라고 하는 온라인 신문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데일리 신초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기사를 보면은 한국에서 펭수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뜨고 있는데 이게 일본 구마모토 현의 대표 캐릭터 구마몬을 따라 만든 거다. 표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구마모토 현의 캐릭터 구마몬이라고 있나 봐요. 예, 이걸 따라 했다고요? 펭수가? 예, 이 캐릭터가 매출액이 뭐 1년에 1조 4천엔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1조 4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를 번다고 해요. 예. 엄청나죠? 예.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서는 이 기사가 화제가 되면서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막 달리면서 그러면서 왜 일본을 뺏기느냐. 반인을 외치면서 결국 일본 따라하는 한국이다. 이러면서 비난이 막 쏟아졌거든요. 예. 뭐든지 일본에서 마음대로 가져가는데 열등감이 심한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막 줄줄이 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펭수가 구마몬을 표절했다라는 근거예요. 근거. 네,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동물을 컨셉으로 했다. 동물을 컨셉으로 했다. 둘째. 큰 눈과 입의 모양이 비슷하다. 큰 눈과 입의 모양이 유사하다. 셋째. 인형 탈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인다. 이런 게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근거가? 예. 이거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근거가? 다 동물 컨셉트로 하지 않나요? 이런 캐릭터를? 그러니까 보통 캐릭터 다? 원조라고 하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도 동물 컨셉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이런 데 가면은 사람 들어가서 인형탈 쓰고 있는 그럼요. 캐릭터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눈 다 크잖아요, 이런 캐릭터. 눈 다 크죠. 미키마우스 눈이 작습니까? 눈 작은 캐릭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는데. 그리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곰돌이 푸 같은 캐릭터가 디즈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서구 아이들의 첫 친구가 테디베어예요. 그러면 구마모는 이거 베꼈겠네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한국이 원래 단군 신화서부터 이렇게 곰이 등장하는 곰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곰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가 81년도에 오비베어스의 캐릭터인 철웅이. 오비베어스요. 철웅이.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야구복을 입고 이제 여기도 반달 가슴곰이었는데 똑같이 구마몬이랑 똑같습니다. 반달 가슴곰. 근데 그 곰이 이제 귀엽게 웃으면서 야구 배트를 들고 있거나 공을 던지거나 하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이런 캐릭터를 그럼 구마몬이 베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참 좀 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 펭수는 곰이 아니라 펭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이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애초에 펭수를 만들 때 이 EBS에서는요. 대박 캐릭터인 뽀로로가 원래 있잖아요. EBS가 이제 북한의 디자이너들과 함께 만든 그 캐릭터가 뽀로로입니다. 근데 이 뽀로로를 성공을 시켰지만 이 뽀로로는 유아용 캐릭터라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1인 미디어의 어떤 독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를 펭귄 안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뽀로로가 약간 삐딱하게 잘한 게 펭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떤 캐릭터의 일관성이든 역사든 이런 걸 봐도 전혀
뭐 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정말 치졸하네요. 정말 할 일이 없는지. 이게 구마모토 현이라고 뭐 주간신초라는 아주 극우 주간지에서 이런 걸 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그 일본인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뭐 말도 안 되니까. 재밌는 거는요. 예.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예. 한국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아, 한국인입니까? 예. 아, 한국인이 이런 기사를 썼다고요? 한국인이 예. 스스로가 쪽팔리다라고 하면서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있겠네요. 한국인이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눈 모양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막 근거로 댔는데 이분은 제 캐릭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 기자라고도 하지만 이분이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나 뭐 캐릭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인 어떤 수준의 그 교양도 잘 못 갖춘 것 같은데 왜냐면은 펭수는 지자체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방송에서 EBS. 교육 콘텐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방송에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캐릭터고 그리고 EBS에서 삽니다. EBS의 소품 창고에서 기거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뽑았는데 이거는 너무 펭수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다른 지자체라든가 뭐 정부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펭수를 스타로 모셔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그 팩트 체크조차도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눈 모양 같은 경우도 보면 눈 전체 크기는 크지만 눈 동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근데 구마몬의 눈동자는 곰의 세로형 동자 모양을 조리개가 딱 이렇게 닫힐 때 세로형이 되는 그런 모양을 흉내내서 만들었고 우리 펭수 같은 경우는 대간시라고 해가지고요. 눈동자를 일부러 작게 만들어서 약간 엽기적인 표정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출발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표현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다. 어떤 상징이고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려겠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그냥 자기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뇌피셜이라고 하거든요. 뇌피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데 이러면서 하는 거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휴대전화로 이거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마몬 치시면 이게 이 기사가 나오는군요. 구마몬 표절해서 일본 황당 주장한다는 게. 지금 이게 펭수랑 구마몬 캐릭터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김성수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표절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게 없죠. 이제 구마몬 같은 경우는 곰을 귀엽게 친근하게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뭐 동글동글한 건 닮았네요. 두 개 보니까. 펭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은 엽기적으로 보이게 약간은 저돌적으로 보이게 만든 캐릭터예요. 그리고 확실히 부리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펭수는 튀어나와 있고. 있는 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구마몬은. 구마몬은 입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네발 짐승의 어떤 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그 펭수 같은 경우는 부리가 달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입 모양이 비슷하다고 말하는 건 억지라고 봅니다.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 색깔 구성도 다르죠. 이건 전혀 안 비슷한데. 그러니까 원래 그 일본 사람 그 극우파들이 억지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좀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억지 주장은. 논지 전개를 보면요. 이제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한국인 프리랜서 기자는 그 구마몬이 있어서 펭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막 논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은 이겁니다. 펭수가 펭수를 모방해서 만든 패러디 캐릭터들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인사혁신처에서 펑수,
또 고향시청의 괭수, 예. 그리고 또 TV 역사저널 그날, KBS 1TV의 역사저널 그날 같은 경우는 역수 같은 그런 패러디물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EBS에서 예. 저작권을 너무 침해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냥 단순 패러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뻔뻔하다. 자기네들은 표절해놓고 남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자유롭게 창조를 하려고 하면 막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인은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비하를 하기 위해서 그 논지를 갖다 전개를 한 겁니다. 참 못됐네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염치 없는 민족들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 괴는 그 팽수를 표절 논란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우리가 뭐 다 알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방의 천재는 중국과 일본이죠. 중국이죠. 예. 네, 원조 모방 카피캣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카메라 산업은 전부 독일에서부터 그냥 베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TV 같은 가전 산업 같은 경우도 예. 뭐 미국을 그냥 베껴서 작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어딘가를 모방해서 따라하는 데서 벗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한국의 뭐 그 아이팟 등등을 갖다 가져오게 했던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예.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로 새로운 시장들을 만드는 또 뭐 한국의 뭐 여러 가지 그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또 애플하고 이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치고 나가는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상당히 그 일본의 어떤 주도성이 더 강했던 그 장르였는데 최근은 한국의 영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또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팽수의 인기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마몬의 적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뭐 지금 일본이 뭐 아베 정권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많이 초조한 것 같아요. 일본이 전체적으로 예, 뭐 외교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렇고 뭐 방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예. 어제부터 개봉을 했던 그 반도란 영화를 보면 반도요? 예, 그 예. 일본의 이 초조함을 정확하게 꿰뚫어낼 수 있는데요. 좀비라고 하는 전형적인 서구의 그 괴물을 가지고 예. 완전히 새로운 K 좀비를 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K 좀비를 지금 서구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예. 이번에 그래서 반도가 연기되긴 했지만 칸 영화제에 또 공식 초청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굉장히 큰 초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생충 이래로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러니까 참조는 하지만 예. 베끼지 않는 창의적인 한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일본을 확실하게 제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삼복의 시작이 무색하게 근래 선선한 기온이 이어지고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이례적인 여름 날씨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지방의 기온 상승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장마가 물러나면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초복이지만 작년 이맘때보다는 많이 덥지 않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대기 상층의 서늘한 공기가 버티고 있어서 그렇고요. 내일은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조금 크게 오르면서 상층과 하층의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지면이 데워지다 보니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데요.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만나면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소나기 지역은 문경, 상주, 예천이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7도 그리고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영양과 청송은 아침이 15도 한낮에는 28도까지 예상됩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은 25도, 체감온도 25도, 습도는 68%입니다. 날씨였습니다.